여러분 두 번째 챕터와 관련된 단원평가 문제는 저희 한꺼번에 같이 풀게요. 문항수도 많지 않죠. 교재 370페이지 넘기셔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이세원 씨의 2021년 각 소득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세원 씨의 2021년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네요. 자, 종합소득 금액 계산하실 때 합산해야 되는 6가지 소득만 더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6가지 소득 중에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은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사업소득 금액, 무역업에서 4천만 원의 소득 금액이 있고, 사업소득 금액인데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된 소득 금액 우리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수 표시가 됐다는 건 여러분 우리 결손이 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손금이 발생했습니다. 자, 사업소득금액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결손금액 1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원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소득의 종류가 3가지였던 거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익이 났지만 2개는 손해가 난 상태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 2,50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하시는데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부분은 우리 사업소득이 발생된 부분은 근로소득하고 무엇 해야 된다? 합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업소득에서 무엇된 게 있다라고 하면 결손이 발생된 게 있다라면 다른 소득과 무엇 할 수 있다? 공제 적용을 할 수 있다. 통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음식점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은 우리 무슨 부분? 다른 소득과 또는 지금 다른 업에서 발생된 소득과 정리할 수 있어요.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 적용 또는 통산한다고 합니다. 통산은 다 더해라. 그래서 음수 양수 다 더해서 결과물만 찾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 자, 거주용 임대 부동산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비거주란 얘기는 상가 임대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결손금은 우리 다른 소득하고 무엇 할 수 없다. 공제 적용 안 돼, 여러분. 그래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 통산 불허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천만 원 결손금 어떻게 하느냐? 2월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통산할 수 없고요. 우리는 2월을 합니다. 그래서 2월 시켜라.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정리해야 되는 건 무역업에서 발생된 것과 음식점에서 발생된 것과 근로소득과 관련된 부분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우리 무슨 무역업에 4천만 원에 음식점의 결손금 1천만 원을 뺍니다. 그럼 사업소득은 결과론적으로 얼마이다. 사업소득 금액은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고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발생된 2,500만 원과 무엇 하시면 된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은 5,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를 계산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5,500만 원에서 우리 누구를 빼시고 종합소득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이 나오면 그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로 넘어가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비거주용에 대한 이 2천만 원은 그대로 뭐가 된다? 2월 시키시라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된 소득금액과 무엇 하시면 된다? 2월 결손금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거는 이전 챕터에서도 한번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고 갑니다. 답은 3번. 대부분들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던 분들은 3,500이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2천만 원 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안 되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거주용만 그런 거예요. 우리 주거용에 대한 주택 임대가 있었잖아요. 네, 주택 임대는 아니에요. 주택 임대는 다 합산합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조심하실 부분 중에 하나이죠.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 자, 성실사업자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부분에서 사업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종합소득공제라고 했고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근로소득이었을 때는 되지만 우리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할 때 누가 붙어 있으면 특별자가 붙어 있으면 우리 무엇의 의미로 보셔라. 아, 이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근데 이 특별자가 붙어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제 이 성실의 얘기가 거론된 거고요. 근데 성실사업자 아니랍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자, 이 부분은 누구밖에 안 된다? 근로소득자밖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부모 공제, 여러분 이건 인적공제입니다. 네, 인적공제. 자,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에서 다 공제가 됩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모두 다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건 답이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죠. 모두 다 된다고요. 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 특별히 근로소득자만 해주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 부분도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인적공제 쪽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 쪽.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다음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배당 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자,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무슨 소득과 무슨 소득을 합쳐서 부른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을 부른다. 근데 이자 배당인 금융소득 중에 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면 당신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금융소득이 있군요. 그게 배당소득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종합소득 확정 신고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뭐냐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배당소득 금액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배당소득 금액은 지금 현재 무엇이 있을 것이다. 우리 발생된 배당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배당소득과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하겠다. 우리 합산하는 게 있다. 그래서 총 수익금액이라는 게 우리 무엇 되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우리는 그로스 업이라는 제도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배당 가산액이 있다. 그래서 귀속 법인세만큼 우리는 11%만큼을 계산해서 더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더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배당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배당 가산액이라고 해서 그로스업 했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무슨 신고. 여러분 이 그로스업을 하는 건 내가 무엇에 대한 부분? 종합과세되는 소득이었을 때만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과세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단서 다 맞잖아요. 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만 있다? 그러면 세액공제 뭐 받을 수 있는데? 이 얘기인 거거든요. 요 소득만 키워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과세 할 때 배당 가산액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더했던 부분은 추후에 가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그때 받는 게 배당 소득 세액공제입니다. 배당소득 세액공제.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어요? 2번이요. 배당세액공제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말하는 걸 물어봤던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그리고 이 사업소득자는 성실사업자가 아니랍니다. 자, 그랬을 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나열한 것은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을 봤더니 부녀자 공제, 한부모 추가 공제, 보험료 세액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일단 부녀자 공제는 무엇에 속한다? 인적 공제에 속해 여러분. 인적 공제는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는 일단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 추가 공제도 인적 공제의 추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도 공제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험료 세액 공제는 누구만 받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만 받습니다. 자,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도 우리 일단은 근로소득자만 받는다고 봅니다. 근데 여긴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예외. 그래서 이 기부금 세액 공제는요. 우리 연말정산이 가능한 소득자가 있었던 거 기억해요? 여러분
기부금 세액공제 부분에 예외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그 예외를 쓰기 전에 이건 구분해야 되겠네요. 자, 기부금이 발생이 되면 요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근로소득자이다라고 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를. 자, 그런데 기부금이 발생된 게 있다. 사업소득자입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자는 필요 경비로 넣는 게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든 필요경비로 넣든 그게 선택이었어요. 근데 사업소득자는 규정을 다시 명문화시켜줬어요. 필요경비로 무조건 넣어라. 라고 일단 했어요. 그리고 무슨 부분? 예외가 있어 라고 합니다. 자, 무슨 예외? 우리 들어가서 봤더니 아니 이분은요 재무제표가 안 들어가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대차대조표 제출 안 한다고요. 개인사업자들은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가 맞아요. 그러면 대차대조표를 제출 안 한다. 손익계산서 제출 안 한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간편장부 대상자요? 그럴 수 있거든요. 또는 우리 그 간편장부 대상자도 들어와야 되지만 또 한 사람 누구도 있을까요, 여러분? 연말정산으로 모든 업무가 끝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소득자 중에 직전 연도 총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자라면 당신은 연말정산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모집인 음료 배달원, 방문 판매하는 분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됐어요? 전 연말정산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사실상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예외를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사업소득자였다면 필요경비를 넣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세액공제를 무조건 받는 게 맞지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럼 마가 못 들어와요. 자, 그리고 연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과 관련된 공제 모두 다 무엇이다?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근로도 그리고 사업소득자도 모두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바가 들어와야 되네요. 그러면 모두나 이런 거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럼 가, 나, 바 몇 번 했어요, 여러분? 4번. 됐나요? 그래서 이 소득세는 문구를 조금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소득공제 내역이 아닌 것은. 근데 여러분 앞에 문제랑 달라졌어요. 뭐라고요? 자, 지금 봤더니 사업소득자가 성실사업자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실사업자였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성실사업자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근로소득자하고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무슨 부분? 나 의료비 지출이 있어요.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저 교육비 지출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저는 월세를 지출한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추가돼서 월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내려올게요. 1번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자, 이 부분은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겠죠. 자, 이건 누구만 받는다? 우리 근로소득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만 그리고 이런 걸 보험료 세액 공제라고 부른다는 거죠. 됐나요? 자, 두 번째. 본인의 명의로 납부한 대학원 수업료. 자, 여러분 대학원은 본인까지는 공제가 되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비 공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근로소득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제가 성실사업자이면 사업소득자도 무엇할 수 있다. 우리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실사업자인 사업소득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교육비 세액공제라고 얘기를 하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득이 없는 26세 자녀에 대한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 자, 장애인은 나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소득은 규제하겠다. 근데 소득이 없다겠어요. 그럼 소득 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자니까 문제 없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인적 공제 조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과 우리 무슨 소득? 사업소득 모두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인적 공제의 추가 공제 부분입니다. 가능하고요. 네 번째,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자, 연금은 지금 모든 소득 6개 다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와 사업자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연금, 보험료, 공제라고 얘기를 하죠. 됐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모두 적용되는 소득공제 내역이 아닌 거 찾아달래요. 답은 나왔죠? 몇 번?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사업자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돼요. 이것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4번 문제, 5번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구분 잘 해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6번째 문제입니다. 자,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여부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추가 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본 공제가 동그라미면 추가 공제도 동그라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12월 31일 전에 사망을 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1월 2일 날 사망을 하시게 되면 언제까지는 생존이다? 1월 1일까지는 생존이다. 그럼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1월 1일 날 사망하게 되면 우리 생존은 언제까지다? 우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생존이다. 그래서 이분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판별하시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사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요? 장애 치유. 우리 장애인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장애 부분을 왜 더 부각을 시켜드리냐면 장애인에 해당이 되면 나이도 불문이고 소득금액 요건만 따져보시면 되죠. 그럼 기본공제 대상이 돼요. 그리고 장애인 추가 공제가 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 가면 이 장애인이 지출한 뭐가 있었다? 의료비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의료비를 다 분류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장애를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든 모두 다 장애인 의료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의료비이면 우리가 전액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의료비로 분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그리고 교육비가 있었다. 근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녀였다. 근데 장애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고자 나는 일반 교육비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학교요. 그리고 장애 치유 목적으로 국가가 인허가를 내준 장애 치유로 인정돼 있는 기관에도 관계있다. 그러면 장애인 교육비도 인정이 돼요. 그럼 두 가지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받을 수 있는 혜택 여부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 치유가 되면 그것도 언제까지 장애인으로 볼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뭐로 보신다? 장애 치유일 전일 상황에 따라서 공제 여부 판정하죠.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라면 우리 공제 대상 배우자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우리 제가 글씨를 잘못 읽었나요? 거주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대상 배우자로 한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배우자죠? 네, 배우자가요. 다른 사람의 지금 현재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거주자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제 대상 배우자로 들어오는 게 맞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배우자는 이렇게 가지만 누구는요? 여러분 제가 배우자하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 얘기해 드렸어요. 부양가족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다른 사람의 공제 대상에 들어가 있다라면 내 쪽에서 못 받아요. 거기다가 인적공제를 또 거기서 받는다? 그럼 난 물적공제 이쪽에서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근데 배우자는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배우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혼인 전에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져 있을 거거든요. 그랬다가 결혼이 형세가 되고 지금 사실혼 우리 소위 말해서 법적인 부부관계가 됐다. 그러면 이제 내 부양가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대상 배우자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본인이 부녀자로서 자, 부녀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으로 이해하시라? 여자. 나는 여자이고요. 라는 표현.
자,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여러분, 이 중복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라겠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 금액이 더 큰 무슨 공제를 받고 끝내라? 한부모 공제를 받고 끝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해서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만 들어야 되죠. 퇴직은 분류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분류과세되는 소득. 그러면 들어오면 안 되죠. 자,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아유,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얘기죠? 우리가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천징수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천징수는 무슨 원천징수가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그리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건 우리 무슨 의미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금액에 우리 무엇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하고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별도의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포함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부가가치세법은 소득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쵸? 그냥 무슨 부분? 소비가 이루어지면 무엇하겠다? 과세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일반 소비세입니다. 이런 표현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세율 적용된다? 여러분, 그럼 더 웃긴 얘기가 있겠네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분류가 되는 건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3번은 얼토당토하는 문구입니다. 전혀 관계없다. 자, 네 번째, 당해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연도 다른 소득금액에서 무엇한다? 공제할 수 있다.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 당해연도 결손금 공제 순서는 근로소득, 그리고 우리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그리고 무슨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우리 공제받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여러분?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8번째 문제. 다음 중 소득금액이 3천만 원인 김갑동 씨의 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자, 5세인 소득이 있는 자녀에 대한 150만 원인 기본소득공제. 여러분, 5세인 소득이 없는 자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직계 비속은 연령은 여러분 이게 자녀라는 부분이 직계 비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우리 인적공제 어떻게 받아라? 자, 일단 20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고 그리고 소득금액은 우리 얼마? 전 소득만 쓸게요, 여러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 조건이어야 되죠.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받는 인적에 대한 소득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인 거죠. 그러면 맞는 얘기죠, 여러분? 두 번째,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가 교회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이 있다. 네, 기부금에 대한 부분에는 형제자매를 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이다라고 했으니 나이에도 문제가 있고 나이에도 문제가 없고 소득에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퇴직소득 500만 원이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요. 김갑동 씨가 납부한 생명보험료 50만 원.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보험료라는 거네요. 자, 보험료는 반드시 무슨 요건?
우리 지금 현재 연령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연령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배우자네요. 배우자는 연령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럼 불문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소득금액 합계에 얼마? 100만 원 이하 요건이 충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500만 원 있네요. 자,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불충족. 그러면 3번에 있는 부분은 우리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제 대상 제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땐 연령과 소득금액 합계에 대한 조건이 모두 충족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무조건 다 동그라미여야 된다는 얘기세요. 의미적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3번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300만 원. 여러분, 우리 연금은 무조건 본인 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겠죠? 저 본인이 납부했으니 문제될 거 없죠, 여러분? 자,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보험료 공제는 우리 어떻게 받는다? 전액 다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연금은 근로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 대상에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4번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 문제 중에 여러분, 우리 교재 본문 문제 풀 때 무슨 뭐 인적공제 금액들 막 계산했던 거 기억해요? 기본공제가 얼마이고 추가공제가 얼마가 돼서 공제대상 금액이 얼마이다. 그런 것도 요즘에 종종 물어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푸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챕터와 관련된 우리 단원평가 실무 이론 문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원평가 실무 이론 문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챕터 하나 남겨져 있네요. 다음엔 같이 또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